다시 돌아와서 이제 변론주의로 가면, 변론주의도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게 있죠. 계속 물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유권대리, 즉 직접 뭐 매입했다. 그 다음에 너의 정당한 대리인을 통해서 매입했다. 이런 주장이 펼쳐졌는데 알고 봤더니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적인 것까지의 상황으로 볼 수는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법원이 표현대리로서 구성해서 이것을 갖다가 판결을 해줌에 있어서가 가장 많이 묻는 문제이죠. 변론주의에 의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보통 청구예요? 매매가 됐는데 거기에서 트러블이 나오는 것은 이제 중간에 하나 제3자가 등장해서 대리인으로 칭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대리인을 자기가 판 사람 입장에서는 준 바가 없다. 대리하라고 한 바가 없다. 뭐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오는 싸움 갖고 자주 묻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갑이 매도인 을한테 자기는 대금을 치렀는데 이게 안 오니까 알고 봤더니 이 병이라는 대리인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 병이 자기 입장에서는 참칭해서 한 거지 대리권을 준 바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럼 갑은 어쨌든 이렇게 을을 피고로 해서 을의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서 혹시 몰라서 무권 대리라면 표현 대리적인 이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판결한다면 변론주의와 상관없는데 이런 주장을 안 하고 이런 주장만에 그치고 있는데 이 표현 대리로서 이 판결을 해줌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변론주의에 의배된다라는 거죠. 그 경우는. 아울러서 이건 주장 단계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을을 타깃으로 하면서 한편 병을 상대로 너 무권 대리이면 민법 135조에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절차에 같이 묶어서 물어보려고 했을 때 쓰이는 절차적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을 본인에게 완벽한 유권 대리 또는 그것은 안 되지만 표현 대리적인 뭐 이런 상황으로 을한테 묻고 그게 안 돼서 무권 대리로 기착된다면 본래의 무권 대리로 기착된다면 병 너는 무권 대리이니까 손해배상 해라. 라는 민법 135조의 손해배상 채권의 청구를 지금 을한테 내고 나서 깨지고 나니까 병이 지금 대리권이 없음이 드러나서 깨지고 나니까 2차적으로 병한테 내도 되긴 하지만 아예 그런 상황으로 두 사람을 같이 묶으려면 대등하게 지금 이렇게 공동피고로 묶으려면 스스로 하나는 유권 대리를 전제로 하는 뭐 표현 대리까지 포함하는 뭐 지금 상황을 설정했지만 하나는 유권 대리를 전제로 해서 내세운 거고 밑에 병은 무권 대리를 전제로 해서 내세운 거니까 양립할 수가 없는 모순된 지금 주장을 하면서 둘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립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을 거는데 굳이 걸게 하려면 해서 방법을 생각하는 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종래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이틀인데 종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2002년도 민사법 개정을 하면서 70조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이제 대표적 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으로 질문 물어보는 건 뭐 계속 뭐 나올 수 있죠.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그때 얘기했듯이 뭐가 등장하겠어요? 의임장 같은 게 의임장 같은 게 등장하고 을에 뭐 도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진정 성립을 자백했다. 뭐 이런 부분서 이제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 도장이 찍혀 있는데 소송법 이제 사문서의 진정 성립의 2단의 추정에 있어서 그거 분명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하나 갖고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틀 하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그럼 이 두 사람이 등장하니까 갑에 대해서
을과 병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것의 절차 규율은 65조의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한 전제하에 66조의 통상의 공동소송이 있고 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제 71조의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떤 형식적인 주체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제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절차 규율에 대해서 따로 73, 4, 5조 쭉 흐르면서 조문이 있으면서 그 보조참가인의 지위가 종속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약간 이제 독립적인 지위가 있는 뭐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기반을 둔 그 이야기를 조문에서 펼치고 있어서 71조부터 쭉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 보조참가에 대한 조문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다시 그 사이에 70조가 이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설정을 했는데 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율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필요성 때문에 조문화하는 규정을 두긴 했는데 이게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판결과 이 판결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 즉 66조의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쪽 손을 유권대리로 대면 병의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무권대리가 되면 을의 것이 아닌 것이 되면서 두 개가 연동을 하게 돼요. 둘 다 하나는 을한테는 유권대리로서 너 책임져라. 병한테는 무권대리이면서 너 손해배상해라라는 게 이게 양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립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차 규율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약 한다면. 66조보다는 67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67조의 규율을 하는데 그런데 다만 67조에 하지만 몇 가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종래 부정적으로 봤던 논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 위한 규정을 70조 2항에 하나 두고 있어요. 70조 2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 예비적이라는 거는 주의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소송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그 조문의 규율에 비쳤을 때 그 종래의 의미대로 하면 안 되게 지금 세팅했었어요. 세팅을 해놨는데 종래의 의미는 하여튼 예비적이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내세운 것을 인용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예비적 부분은 이제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예비적으로 끌려 들어온 사람의 지위가 주의적인 사람에 종속되면서 그 사람의 심리가 받아들여지느냐 여하에 따라서 자기는 기껏 피고로 예비적이지만 피고로 끌려서 나름대로 방어를 펼치고 하다가 자기 나름의 판결을 못 받은 채 끝날 수 있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불이익 불안정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70조 2항이 했냐면 주의적 부분이 인정된다든지 하던 판결이 있어도 예비적 부분에 대한 피고 부분에 대한 판결도 해줘라라고 함으로써 그렇게 그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불이익 불안정을 벗어나도록 하는 규율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해서의 규율 중에는 청구의 포기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거기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따로 하나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율 중에 이제 청구의 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따로 규정을 또 거기다 조금 첨삭을 해줬고 그 다음에 판결에 있어서 본래의 예비적이라는 의미처럼 주의적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예비적은 판단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판단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컨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줘서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불이익 불안정을 제거해 주도록 이렇게 세팅시킨 70조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두는 이런 70조를 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지금 아울러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 주장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 있다고 봐서 할 수 있느냐 변론주의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 이야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소멸시효에 대한 것 같은 것의 기산점 이건 변론주의의 적용인 주요 사실인데 점유취득에 대한 점유 개시일은 주요 사실이 아니라 보조 사실이다라고 판례가 보기 때문에 그거 자주 묻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주장 중에 우리가 처음에 판결을 하는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을 때 이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의 판결의 메커니즘에서 이 주요 사실, 요건 사실, 그다음에 이 주요 사실 자체를 이제 추인하는 간접 사실. 그러니까 이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있으면 딱 이 사실을 뒷받침해서 이런 메커니즘에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간접 사실을 갖고 주요 사실을 추인 내지 추정하는 루트를 취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법규의 경우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니까 당사자가 주장한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어떤 청구, 이것을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는 이제 피라미드로 그리는데, 청구라는 신청 단계에서 이제 주장 단계라는, 그 다음에 입증 단계라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청구 단계에서 이제 처분권주의가 작동하는 단계고, 그 청구를 해서 여기서 반대 당사자가 인락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청구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오면 주장을 펼치게 되죠.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즉 요건 사실 등의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주장에는 이 법률상 주장이 있고 사실상 주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법률상 주장은 실은 법원을 뭐 구속하는 건 아니죠.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뭐 자기가 자기네들 관계를 뭐 준소비대차라고 얘기해봤자 소비대차면 소비대차인 거지, 그것에 법원이 판단해서 소비대차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끼리 결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은 주장을 해야겠죠. 뭐 대여 같은 사실이 있었다든지 만약. 예컨대 소멸시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3년짜리 단기 시효가 걸려야 되는 거다. 이건 뭐 5년짜리 상사 시효가 걸려야 되는 거다. 아니다, 일반 민사 시효다. 이런 것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거래 관계가 뭐 민사다, 상사다, 뭐 어떤 물품 뭐 판매계약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주장이지만, 그렇게 주장해놓고 법원이 이거 상사시효로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민사시효로 10년을 해야 된다든지는 법원의 직책 책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사자끼리 이거 10년짜리 시효이다라는 주장을 설사 하더라도 그거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당사자끼리 이건 10년짜리라고 의사의 합치를 보더라도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효 자체에 10년짜리다, 뭐 3년짜리다, 이런 것은 변론주의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자기네끼리의 뭐 사실주장으로서 변론주의가 작동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몇 년짜리 시효다라는 것은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도 있었죠. 어제 이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 중에 호프만식하고 라이프니츠식 같은 거 있는데, 그건 법원이 이렇게 법률적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당사자가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꼭 거기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언뜻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장 중에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상 주장에 있어서 변론주의가 작동한다. 법률상 주장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다 라는 물론 법률상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주장을 어떤 전제로 한달까,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엉켜있는 부분은 있어요, 다분히.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돼요? 권리자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백은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인 자백은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떤 법률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일치했을 때의 것은 자백은 아닌데, 본래의 자백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뭐 권리자백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 권리자백으로 나오는 부분 중에 뭐 그게 어떤 기본적인 사실을 농축한 법률적 표현으로서 나왔을 때도 뭐 사실에 대한 급으로 봐서 자백을 인정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권리자백이 나오는 그 부분서, 우리가 자백이라는 게 참 거기서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어떤 법률상 주장이 펼쳐지는 것이라면 권리자백으로 보는 부분서 그게 감안돼서 권리자백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상 자백으로서 사실상을 뭐 사실을 놓고서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명제 하에서 약간의 법규의 해석 적용적인 측면에서 자백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권리자백의 영역은 어떻게
어떤 경우에도 나오냐면 그 법률상 주장은 순수한 법률상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그게 엉겨 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소유권 취득 사실을 그냥 소유권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럴 때도 소유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속에 깔린 것은 개개의 소유권 취득 사실의 측면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주장은 객관적인 어떤 구체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거는 그 농축된 표현으로서 뭐 사실의 자백처럼 취급해도 된다. 이런 얘기 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조금 모호한 그런 영역에서 예컨대 자백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변론주의가 자주 물어본다. 제일 대표적인 뭐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뭐 원고가 자기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냈는데 차용증 그 빌려간 날짜가 이미 10년이 지난 게 뭐 뻔히 그 서증조사하고 나서 봤더니 돈 빌려준 날짜가 10년 전이다. 차용증에. 그랬을 때 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설정해놓고 법원이 시효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류의 판결을 함에 뭐 문제가 없는가. 변론주의 의배다. 거기서 그럼 왜 변론주의 의배냐는데 하나는 요 경우는 원고가 신청한 증거로서 차용증에서 이미 대여 사실에 그 발생한 날에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10년이 지났다고 법원이 그래서 변론주의 지금 의배냐고 하는 문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의 질문에서 하나 따질 건 원고가 신청한 증거 때문에 원고가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이는 게 뭐예요? 증거 공통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보통은 자기가 신청한 증거로서 자기가 뭐 어떤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려고 차용증을 냈다가 오히려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음이 하나 포착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판결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유리해진 것이 된 상황인데 일단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주의 의배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알 개념은 증거 공통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이런 개념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죠.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는 꼭 신청한 사람한테 나쁘게 쓰일 수 없는 거 아닌 상태에서의 그 나쁘게 쓰였다. 이런 개념에서의 자유심증주의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증거 공통이 되죠. 왜냐하면 증거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평가한다가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인데 증거력을 자유평가하니까 신청한 사람의 불리하게도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한테 그래서 결국 유리하게 되는 평가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증거 공통의 원칙이 작동한다라는 것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변론주의가 계속 물어봐요. 변론주의가. 그 다음에 5-5는 부인과 항변, 자백의 구속력이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미 첫날 조금 얘기했었어요. 대여금, 즉 자동차 대금에 대한 대여 주장을 여자친구 측이 했는데 남자친구 측이 소송해서 그거 네가 나 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증여 주장을 했을 때 이게 부인이냐 항변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은 이제 주요 사실에 한해서 자백의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원칙인데, 즉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자백에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데 보조 사실 중에 서증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자백의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왜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냐, 이거 그림 그려놓은 김에 얘기해보면 왜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느냐,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뭐냐면 이때의 간접 사실은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서 마찬가지이니까 뭐 주장이 없더라도 변론주의 의배 아니다, 즉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있으면 이 증거는 법관이 자유평가를 하는데 이 사실, 직접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을 추인하는데 이때의 간접 사실은 이 증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평가에 있어서 작동하는 자유심증주의 때문에 간접 사실은 이제 변론주의에 적용이 없다. 그 이야기의 교과서 표현을 요 그림 보면 이해할 거예요. 그냥 교과서 읽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간접 사실이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라는 그 근거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로서 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증거와 마찬가지로 뭐 평가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문장의 지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의치가 요 간접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증거에 의해서 이게 뒷받침되듯이 간접 사실에 의해서 추인돼서 이게 뒷받침되니까 요 역할은 요 증거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심증의 형성에 있어서 법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 그 문장인데 여러분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시 몰라서 내가 그림으로 그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5 부인과 항변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6 실기한 궁격방법을 아까 설명했고요. 성명의무 전원합의체 판결 계속 등장하는 질문이죠.